예비 중학교 1학년 설명을 하니까 일이 여러 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신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오늘 설명회 듣고 가셔서 아이들이 전교 1등을 하거나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좋은 예감이 좀 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네, 꼭 그러기를 저도 좀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자, 일단 그러면 저희 그 예비 중학교 1학년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머님들께서 가장, 네, 잠깐만요. 아,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설명할 목차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아마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번에 보면 어머님들 사실 중등국어 왜 시키시겠어요? 사실 수능이 목표시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좋은 대학교 보내시고 싶으셔서 사실 중등국어를 시작하실 계획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첫 번째, 중등국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첫 번째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중등국어가 어떻게 고등과 수능을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저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국어, 논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하죠, 어머님.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원 시간표를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보시면 중등국어가 왜 중요할까라는 제목을 달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7세반부터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강의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은데 중학교 과정 때 공부를 사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왔다면 이 아이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졌을 걸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그것만 가지고도요, 어머님, 수능시험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중학교 과정은요, 수능시험의 전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거는 이미 다 배웠고요. 고등학교 과정 가면 배운 과정에 대한 심화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등국어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어머님께서 오시면은 저한테 이제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한국어인데 왜 이렇게 국어를 못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는 국어 공부 안 해도 100점 받아왔는데 중학교 가더니 왜 이럴까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 이렇게 비유를 좀 드릴게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너무 친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아, 그 다음날도 또 친구 만나서 뭐하고 놀까 하고 학교를 갔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저를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시켰는데 대꾸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황스럽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가서 친구한테 쿡 찔러봅니다. 왜 그래? 대꾸를 안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이 친구랑 멀어지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게 중등국어라고 생각이 돼요, 어머님. 초등 때는 딱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중등 책을 보니까요, 용어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 자체가요, 어머님, 한자어가 70에서 80%를 차지해요. 함축적이다, 또는 뭐 운율이다, 심상이다, 풍자적이다, 이런 말들을 거의 대부분 책에 실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사실 어머님들도 한자 세대이긴 하시겠지만 굉장히 아이들은 외계어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선지에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풀겠어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용어 때문이에요, 어머니. 용어가 70에서 80%라는 한자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서 용어를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머니. 두 번째는 이 글의 갈래라는 부분인데요. 글의 갈래가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글의 종류라고 하죠. 그래서 설명문,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글의 갈래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점차 이 지역에서요, 이 글의 갈래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중에서 압구정 1학년 혹시 시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는지요, 어머님? 1학년들의 국어 평균이요 55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셔서 아이를 중간고사 끝나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가 성적이 55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으신 거죠, 국어를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 분석을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 글의 갈래에 관한 문제를 시에서만 3문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시는 주제가 뭐니, 이 시는 이 시에서 나오는 사람의 상황은 뭐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시에 갖고 있는 특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아이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는 가르쳐서 보냈지만 아이들은 암기되어 있는 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를 하고 갔더니 선생님이 원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시조면 왜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왜 음보라는 말이 있고 왜 구라는 말이 쓰이는지를 선생님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3장, 6구, 45자 이렇게만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3장, 6구, 45자가 될까라는 질문을 3문제를 던지시니까 아이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히 들어갈 줄은 몰랐던 거죠. 사실 압구정에서 이번에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그렇게 내셨고요. 그리고 사실 신동이나 신사나 모든 중학교에서 시험에 선생님들이 제일 만만하게 내시는 게 바로 이 글의 갈래 부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낯선 지문이 나오면 아이들이 매우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그 글의 갈래를 잘 알고 있으면요, 문제가 반 이상 풀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글의 갈래에 대한 그 공부는 하지 않고 글 자체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낯선 지문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글의 갈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머니, 분량 부분입니다. 분량이 저희가 이 책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머님 이따가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문을요, 어머니,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한쪽 페이지가 어머님 저희 그 해석하는 지문이거든요. 분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량 자체가 굉장히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에서 아이들이 일단 기가 좀 죽습니다. 분량을 읽다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뚝 끊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서술형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냐면 전 지역에서 30% 이상인데요. 아시겠지만 신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어머님 45%예요. 중간고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문제를 놓치게 되면요, 20점 정도가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80점이 되고요. 거기서 또 수행평가 점수라 해서 수행평가 점수가 들어가는데 수행평가에서 혹시 숙제를 미뤘거나 아니면 늦게 냈거나 잘못 냈거나 하면 깎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를 여기서 서술형에서 틀려주고 수행평가에서 1, 2점만 깎여도 사실은 70점대, 6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술형 비중이 신사가 제일 사실은 좀 많은 편이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정도로 들어갑니다. 신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서술형 비중이 가장 아이들한테 큰 비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예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다 가르쳐 봤는데요.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도 뭐가 어렵니? 문법이요. 9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어렵니? 문법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법은요, 방대하고요. 그리고 외울 것도 많고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 오시면 꼭 당부를 드려야지, 부탁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문법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특강을 통해서 문법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저희는 물론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매번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평소에 정규 수업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특강을 한 번 정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문법이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수업을 들어서는 아이들이 그 중에 20%에서 30%를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머님들이 특강, 이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다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님들께 좀 보내달라고 저는 사실은 전화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문법이라는 건 하루라도 안 하면 그 원리를 까먹게 돼요.
원리를 정확하게 암기한 후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네, 들어오세요. 적용해야 되는데 그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하루나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문법에 대한 거를 저는 꼭 어머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문법을 나중에 혹시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요, 매번 좀 많이 듣게 해주시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 자, 다음 저 제시문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어머님들 아마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 관심 많으셔서 교재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초등교재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편집도 깔끔하고 단순하죠. 아이들이 봤을 때 이렇게 위압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초등학교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과정에 훈민가라는 작품이 나오고요, 어머님. 자, 요거 일단 요 말하는 이란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머님들께서 좀 암기를 좀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는 이란이라는 이 초등에서의 용어가요, 중학교 가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과정의 국어는요, 말하는 이, 그 다음에 이건 시다, 그 다음에 주제는 이거야, 그 다음은 훈민가 하면서 바로 또 시조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시와 시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시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 시조라는 걸 그냥 시조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중등과정에서 어머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중등과정에서 보시면 차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지세요? 보시면 시조라는 설명이 없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조해서요,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요,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작가층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생략은 돼 있지만요, 사실은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이 조선시대의 전기 부분과 조선시대의 후기 부분을 나누어서 시조의 특징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조 문제를 선생님들이 중등부에서 내신다 그러면요, 사실은 여기에서 낼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냐면 바로 이 시조라는 갈래의 특징에서 2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어머님. 압구정이나 신동, 신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다루시는 바로 이 갈래의 특징이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거 초등학교 때 못 배웠거든요. 그러면 언제 배우냐면 예비 중학교 때 하고 들어왔었어야 해요. 그래야 중학교 가서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이걸 설명할 때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선행 없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선생님이 시조에는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평시조하고 어시조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가 주된 창작층이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대부라는 말 어렵거든요. 기묘라는 말 아이들 잘 몰라요. 여기 초장, 중장, 종장이란 말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중학교 올라가서. 그런데 아무래도 선행을 하고 간 친구들은 학원에서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수업에서 들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설명을 듣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른 부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넣었어요. 서술용 비중의 확대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안 보이시죠? 1학년 2016년도 1학기 기말고사니까 요번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 학교예요. 어머님들 A 학교 어딘지 아시죠? 예, 압구정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학교인데요, 딱 보시기에는 뭐 신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5점짜리 문제고요, 어머님. 이 시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시가 어려운 이유는 나시와 다시 두 가지를 좀 어머님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은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런데 나시는요,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는 시예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잘 배웠고 또 학원에서도 배우고 갈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여기서 쓰인 표현 방법이 뭔지 아이들 분명히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윤동주의 서시를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머니 수능형입니다, 사실은. 수능형이라는 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을 배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배우지 않은 부분에 작품을 넣어서 얘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과정이 수능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 아이들한테 어떤 예고도 없이 이렇게 수능형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분명히 이걸 배웠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처음 보는 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당황합니다. 당황하고요. 그 다음 풀 생각을 못해요. 난 안 배웠는 걸. 그러면서 아이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사실 시험 보고 와서 하고 나서 설명을 해주면요. 이게 그거였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이 연기해서 낼 수 있는 시까지도 같이 대비를 시켜서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 보시면요. 표현 방법과 같은 표현 방법을 여기서 4개만 찾아라입니다. 사실 답은요. 6개였어요. 근데 여기서 6개 중에 4개만 골라내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 시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시어를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시어가 시구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에서도 좀 실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예를 선생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시어, 하늘, 바람, 별, 그리고 길, 완벽해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죠, 어머님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명히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한 친구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친구의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변별력 때문에 만약에 이 실수를 좀 많이 한 사람이다, 많이 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뭐 1점 깎고 적다 그러면 2점을 깎으세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세요. 그래서 이 깎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선생님한테 교무실 가서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깎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먹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답을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완벽하게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2017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했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어머님들 이 빨간색은요. 저희가 어머님들 보시기 좋으라고 쳐놓은 거고 사실 문제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 문제에 대한 이 비유적 표현, 핵심 내용, 효과라는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답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중에서 2가지만, 이 중에서 1가지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정입니다.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가요. 나한테 빠져봐 라고 함정으로 얘네들이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건 분명히 한 문제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선지를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이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분이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지, 어떤 내용이 효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러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은 여기서 선지는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요. 이 문제가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그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등국어와 고등 수능의 연계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수능에 출제됐던 국어 영역 문제고요. 문법 문제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예, 좀 어려워 보이시죠? 자, 아이들이 일단은 문법 문제가 나오면 긴장부터 하고요. 일단 먼저 좀 포기를 좀 먼저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포기할 만한 문제가 아닌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법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그냥 수능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운 문법의 모든 것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100% 연계가 됩니다. 중학교 때 문법을 잘 해놓으시면요. 고등학교 때 가서 남들보다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오답률이요. 무려 73%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3학년 때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돼서 73%의 오답률을 보이는 걸까요? 네, 확실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73%라는 건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법에서 한 문제를 놓치게 되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들 그 수능장 끝날 때 혹시 가보셨나요? 수능장 끝날 때 끝나서 이렇게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 나오는 걸 보면요,
아이들 표정이요,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멘붕으로 나옵니다. 아이들 표정이, 얼굴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한 문제를, 남들이 맞추는 한 문제를 놓치게 되면요, 문제가 쉬웠을 때, 난이도가 쉬웠을 때는요, 무려 3등급이 밀리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뭐 1, 2등급 정도 밀리게 되겠죠. 1학년 때 이미 2학년 때 배운 건데 이걸 놓치고 오다니 하면서 본인이 아마 집에 가서 확인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겁니다. 어머님들한테는 예색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학교랑 연계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시다시피요, 비상김 국어입니다. 비상김은 지금 현재 신동중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중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재예요. 근데 그게 2학년 1학기 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시험에서 음절의 끝소리 기칙해서 요거 아까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요 문법 과정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학생이라면 아까 그 문제를 봤을 때 덜 당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 중등부 1학년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1학년들이 좀 이런 걸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고등국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등국어에서는 일단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정규 과정을 듣고 내신으로 수시를 지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정규 과정을 듣고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정시 방법도 있죠. 자, 그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정규 수업을 잡는데요. 첫 번째는 국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내신 관리 부분입니다. 아무리 요 두 가지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내신 관리에서 성적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아이들 특목고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중3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공부 좀 할 걸. 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건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3학년이 돼서야 아이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가장 큰 그 장점을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우고는 가는데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학원 가서 시간만 때우다 왔는지, 사실 이거 굉장히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들한테 그걸 눈으로 좀 확인시켜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테스트겠죠. 네. 그 한 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국어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10문제를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논술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책을요, 독서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책을 제대로 읽은 건지를 모르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0문제로 독서 퀴즈를 냅니다. 어렵게 내지는 않고요.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가 돼요. 근데 아이들이요, 독서 퀴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책을 읽으면 어머님들이 얘는 이 책도 읽었고 이 책도 읽었고 이 책도 읽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가 줄거리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겠니?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제대로 읽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독서 퀴즈를 하면요, 사실 평균 점수가 죄송한데 40점 정도 나옵니다, 어머님.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의 그 시선에서 책을 읽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주인공이 한 행동이 속의 뜻을까지는 캐치를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제 독서 퀴즈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독서가 끝나고 나면은 그 책에 대한 자기의 느낀 점에 대해서 쓰기를 합니다. 원고지 쓰기가 들어가는데, 원고지 쓰기는 아무리 못 쓰는 친구도 500자로 시작해서요, 이제 좀 저희가 한 달 이상 다닌 친구들은 1000자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지 쓰기를 하면 저희가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서 잘못된 표현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쳐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내신 관리가 있는데요. 내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와서 수업만 듣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매 주마다 배운 진도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놀라실 거예요. 중3 같은 경우 제가 하는 수업은요. 테스트가 매 주마다 약 100문제에서 적게는 150문제를 보고 가는데 다 주관식입니다, 어머님. 네. 근데 그 중에는 OX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어머님. 그리고 단답형도 들어가 있고 서술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150문제라는 양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양적으로는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 150문제 그렇게 매일 해줘도요, 어머님, 사실 놓치는 서술형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거든요. 학원에서 이렇게 대비를 해준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른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그 물세틀 없는 구멍을 다 메꾸려면 사실은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과정에서 테스트가 들어가서 어머님들한테 매 주마다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비교 평가가 가능하시겠죠. 지난주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공부를 안 했구나 라는 거, 혹은 여태까지는 별로였는데 애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상향 점수를 보면 어머님들이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테스트 점수만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가 일정 점수에서 부족하게 되면 남겨서 그걸 다 통과할 때까지 사실은 추가 관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냥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냥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일단 국어 개념 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책에는요, 용어가 이렇게 개념 완성, 실력 완성, 수능 기초 다지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렇게 학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용어라든지 아니면 갈래라든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중학교 1학년 개념 완성 과정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2학년 때 왔습니다. 3학년 때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에서 어머님 연산이 잘 안 돼 있으면 그 후에 계산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2학년, 3학년으로 탑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먼저 지칩니다. 기초가 없는 데다가 자꾸 뭘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버거워해요. 선생님은 넣고 싶어 하는데 아이는 그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개념 완성이 정말 전 3학년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잘 잡아놓은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도 역시 잘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2 때는요, 이 배운 것을 심화시키면서 수능형 문제로, 아까 보신 수능형 문제로 응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학교 3학년 애들 기초로 해서 수능 기초를 먼저 나갑니다. 어떤 어머님께서는 중3한테 수능 기초 너무 빠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기초 과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머님.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일한 과정을 좀 더 폭넓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고등학교 가면 어머님들 혹시 서점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현대시 100편, 현대소설 100편, 수필 100편, 뭐 이런 식으로 100편, 100편을 총 합하면 한 1000편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작품을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면 아이들이 아마 멘붕이 올 겁니다. 포기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을요, 여기서 주요한 작품들을 만나면서 수능에서 필수 작품을 집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심화보다는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갈래의 특징이라든지 뭐 향가, 고려가요와 같은 갈래의 그 용어, 또 특징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1학년 비문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문학이라는 건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책에서 논설문 혹은 주장하는 글이라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빨간색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과연 관점이란 말, 의도라는 말, 그리고 양면성이라는 말, 자, 여기 빨간색 체크는 안 돼 있는데요. 가공식품, 해소, 당부, 이런 말들을 과연 초등학교 때 몇 번이나 접해봤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뭐 책을 잘 읽는 친구라면 한두 번 정도는 접해봤겠지만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면 접해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꾸 손을 들고 선생님 요 단어 뜻을 알려주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되겠죠, 어머님. 그래서 요 단어들이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자어입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휘책이 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자, 어휘책도 아까 마찬가지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20개 정도씩 외워갖고 오고요. 그 중에 10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어휘를 하면요, 어머님들 독해가 저절로 늘게 돼요. 그래서 이 어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통해서 아이들이 평소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좀 익숙한 훈련이 돼 있었겠죠. 저희 신통방통 어휘집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어휘집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분원이 어머님 압구정이 본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천안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평촌도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뭘 연구하시냐면 다 이런 교재 연구를 하시거든요. 자, 교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자성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요즘 중학교 아이들한테 사자성어를 하나씩 넣는 게 선생님들한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자성어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 놓고요. 사자성어를 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학교 공부 말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자성어를 넣고요. 아이들 사자성어 이렇게 풀어놔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머님.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문을 좀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저희 교재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사실 출판사에서 이 교재를 좀 따로 출판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저희 학원에서만 쓰는 걸로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사자성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약한 거 있죠. 속담. 네.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1학년이 배우기에는. 자, 이런 건 이제 신조어들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일주일에 20개씩 배우고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익혀나가게 됩니다. 자, 신기한 거 보이시나요? 통감자라는 게 있는데, 통감자가 뭘까요, 어머님? 통감자는요, 뜻이 통해서 감을 잡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랑 통할까요? 어머님, 뭐랑 통할까요? 책이랑 통해야 되겠죠. 또 수업이랑 통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원이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 통감자 비문학 시리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장에서 아이들이 찌그니채 나오는 이유는요, 비문학 때문입니다. 비문학의 지문이요, 혹시 요 모의고사를 제가 좀 돌려드릴게요. 좀 한 번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 뒷부분에 보시면 비문학 문제가 나와 있는데 지문의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2개씩 들어갔는데 그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해결하는 데까지 한 문제당 5분이 들어가요. 5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긴 지문을 5분 안에도 읽기 힘든데요. 그 긴 지문 읽고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 배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5문제 정도는 5분 전이 됩니다. 끝나기 5분 전. 그러면 아이가 당황해서 좋아하는 번호를 찍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비문학 출제가 어렵게 됐을 때요, 아이들이 뭐 너나 할 거 없이 뒤에 비문학 5문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왔던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문학을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1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자, 고등학교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시키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숙제를 어떻게 내주냐면요, 자, 가달락에 나와 있는 설명 부분, 나달락에 나와 있는 설명, 다달락에 나와 있는 설명 옆에다가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 옆에다 중심 문장을 찾아오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중심 문장을 제대로 찾아온 아이가 사실 거의 보기 힘듭니다. 어려워합니다. 이 중심 문장을 찾은 다음에 전체를 아우러서 주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요만큼의 중심 문단, 이 문단에서도 중심 내용을 찾아내기 어려운데 전체 내용에서 주제 찾기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1학년 때부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 부분 보이시죠? 저 인문, 사회, 예술, 저 언어, 저 파트가요 수능 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저 파트로 수능에서 똑같이 출제되고 저희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저희 학원에서 3년 동안 해온 학생들하고요, 그 다음 외부생들하고 저희가 예비 고1 때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러면 비문학에서 점수 차이가 5점 납니다, 어머님. 5문제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훈련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은 처음부터 빨리 시작하셔서 속도를 높여가는 게 좋으세요. 자, 두 번째는 저희 예비 중1 과정과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지금 빨간 침 부분에 그 공통점을 좀 보셨나요? 보시면 아마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쵸? 자, 여기 시가 있고요. 여기 시가 있고요. 여기 소설이 있고 여기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문법 품사 있고요. 여기도 품사가 있죠. 즉, 왜 이렇게 해놓냐면요. 자, 반복을 해야지만 아이들은요,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반복을 여러 번 해야지만 심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 번 하고 됐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자, 저희의 그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혹시 어머님 제가 그 초등학교 교재 중에서 말하는 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예, 중등과정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요게 고등과정도 동일합니다.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네. 시적 화자라는데 아이들은 그거 안 배우고 일단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시적 화자 있잖아, 알잖아? 이러면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모르거든요, 아이들은 시적 화자란 말을요. 그래서 시적 화자라는 말을요, 아이들은 처음 배우게 되는 거겠죠. 이것도 한자 용어입니다, 어머님. 그리고 보시면 여기 태도를 취한다, 그 다음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은 모두 알 겁니다. 어떤 시든 간에요, 시를 배우면 4가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시적 화자고요. 두 번째,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정서와 분위기를 배우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요 4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시를 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지 않고 낯선 시를 받았을 때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러나 그 4가지를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저희는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수능과 똑같이요. 그러면 낯선 시가 나왔을 때도 자, 이런 하하와 같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런 노래죠. 이런 노래 안에서도 저희가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정서와 분위기, 대응 방식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다가 낯선 시가 나와도 덜 당황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루한 이론 설명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이 친근감하게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머님. 자, 보시면 비상김 천재박 대교 출판사에서는 안도연의 우리가 눈발이라는 시인데요. 사실 이 시는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선생님들께서 이 안도연의 시를요,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도연의 시인의 특성이요,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이웃을 보듬자 이런 내용의 시가 많아요. 굉장히 교육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 안도연의 시를 가지고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안도연의 시를 한 번쯤은 보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주요 출판사에도 출판되는 걸 저희가 그 교재에 실어서 아이들이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제시되는 지문의 적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고요. 자, 두 번째 시에 보시면 어머님들 이거 문제 수능형 문제입니다. 삶의 태도와 가장 비슷한 것은, 자, 이거를 읽고서 배우지도 않은 예를 풀으래요. 그러면 난감합니다, 사실은. 예,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훈련을 한 친구들은요,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요, 아, 여기서 왜 사냥은 웃지요 했죠. 웃는다라는 단어가 힌트를 줬습니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겨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시에서도 처음 보는 시인데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도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야 라고 단어를요, 아주 친절하게 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나 행복해, 외로워, 쓸쓸해, 혹은 만족스러워, 불만족스러워, 아파, 이런 내용을요 찾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작가를 연구합니다. 작가는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만약에 임금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귀양을 갔던 작가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임금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런 시를 많이 썼을 거고요. 만약에 직업이 기생이었다면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을 노래했겠죠. 그래서 이 작가를 아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이런 작품들을 저희는 사실 공부 시간에, 정규 시간에 한 번씩은 다 배우고 가요. 그러면 요 작품을 처음 본 친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본 친구하고는 확실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까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논술은 어머님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이 사진이요, 어머님 신문에 나와 있던 사진이고요. 이게 천안의 그 분원 사진입니다. 천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논술 왜 필요할까요? 어머님들 다 아시죠? 시사상식 풍부해지고요. 그 다음 토론 기회 생기고요. 배경지식 쌓이고요. 자, 시사상식이라는 건 사실은 뭐 정치, 경제, 사회까지 아이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치 쪽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어머니께서 아이 손을 잡고 오셨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였는데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시험을 얘가 너무 못 봐가지고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한테 이제 혼을 내셨겠죠. 혼을 내시는 중간에 너 이것도 못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겠니? 넌 정말 유구무원이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어머님한테 엄마 나 지금 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니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얘를 데리고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그 다음날로 바로 학원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 얘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하고 얘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고2까지 가르쳤었거든요. 중3 때 와서. 그 아이가 지금 1등급이 됐어요, 어머님.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초반에 잘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갖고 오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시사상식하고 연결이 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화를 할 때, 남들하고 대화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중에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경 지식이 쌓였을 때 훨씬 더 책을 더 잘 읽는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아마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이었을 겁니다. 그 작품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원주민을 하나 잡아오죠. 그래서 걔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막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렇게 자기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원주민한테 잡아와가지고 일 시키고 자꾸 지적하고 뭐라 그러고 이런 인물의 유형을 뭐라 그럴까? 그랬더니 그 중학교 1학년 남자의 대답이 시누이 같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순간 빵 터졌어요, 어머님. 아니, 중학교 1학년 여자애도 아닌 남자애가 어떻게 이 시누이라는 그 단어를 알 것이며, 그리고 그 시누이와 그 시댁과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이 아이가 꿰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너 시누이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이미 배경 지식이 쌓여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면서 이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 공감이 확 되는 거죠. 아, 정말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학년일지라도 사실은요,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머님들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일단 논술을 하게 되면 좀 더 깊게 여러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예, 이렇게 되고, 어머님들도 아시지만 한 책을 똑같은 책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읽었을 때랑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을 때랑 성인이 돼서 읽었을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책을 한 권을, 아이들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어른 책보다도 훨씬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는 과정이 좋고요. 그런 걸 하면은 문제 해결력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키우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팀 수업이다 보니까 디베이트라는 부분이 들어가서요,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역할을 정하고요, 그리고 발표할 때 의논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반드시 리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건 누가 해라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거에서 자기가 리더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의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배경 지식을 확장할 때요,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역할 하면서 질문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어머님들 교과서 보셨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교과서는요,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랑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책을요, 이런 배경 지식 없게 읽게 되면요, 겉으로만 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저희의 디베이트 교재입니다.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서 자료를 먼저 배부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읽고 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찬성과 반대로 두 편으로 나눠서요. 저희가 이제 그 토론 수업을 하는 그 밑작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논술 디베이트 교육교육과는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기가 디베이트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친구보다 말싸움을 잘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옛날 같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지만 요즘은 많이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리서치 훈련은 바로 연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요, 옛날하고 달라져서 흥부가 착하니까 좋은 애야 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는 게 비판적 읽기고요. 그다음 말하는 훈련, 듣기 훈련,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훈련,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성교육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희 디베이트 교육의 효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디베이트를 하면 사실은 1년이 안 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온 지. 그래서 신사중학교에서 교내 토론 논술대회를 했는데요.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무려 1, 2, 3학년 전체 학년을 통틀어서 대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가 자랑스럽죠. 1학년짜리가 3학년짜리를 이겼다는 얘기가요. 그 다음 성수중과 경일중이 팀으로 돼서 성동구청에 토론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받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제가 직접 가르쳤던 친구들이라서 이 발전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남자아이가 너무나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세우면요, 저희는 디베이트 할 때 나와서 발표를 시키거든요. 앞에 세우면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갖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여서 저 친구가 좀 내성적이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글쓰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친구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은 너무 좋은 친구인데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계속 칭찬해 줬습니다. 야, 너 이 생각 어떻게 했니? 너 저 생각 어떻게 했니? 생각을 그제 원고지 첨삭할 때 제가 칭찬을 엄청 많이 써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는 1년도 안 돼서 지금 나가서 은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고 보셔야 돼요.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신 관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념 정리에서 교과서와 자습서를 통해서 개념 정리 지문 적용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압구정이나 신동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 같은 걸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소월의 시를 하나를 배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프린트로 8개의 시를 또 주십니다. 총 9개의 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남아서 나머지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게 내신 관리의 과정입니다. 자, 저희가 자유학기제라는 얘기를 저희는 중1 수업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라는 건 토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자유학기제가 된 다음부터 아이들을 봤거든요. 자유학기제가 되니까 말 그대로 자유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1학년 때 안 배우고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도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요, 1학년 때 안 배웠던 내용까지 2학년에다 같이 넣어서 하십니다. 그럼 문법도 2배고 시도 2배고 소설도 2배가 되겠죠. 그럼 아이들은 정말 죽어납니다. 아이들은 한 번에 이 2번에 나눠서 해야 될 걸 한 번에 하자니 너무 힘들고, 선생님들도 다 나가줘야 3학년 가서 제대로 된 정상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사실 고생이시고 아이들은 더 고생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자유학기제는 결코 자유롭지 않은 학기제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머니 잘 보내셔야 2학년, 3학년 때가 좀 편해집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 출판사, 주요 출판사의 문제를 모아서 하게 되는데, 여기 통합교재라는 말이 나와 있죠. 왜 통합교재를 쓰냐면요, 총 16종의 교재입니다. 국어가요. 국정에서 16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틀려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의 대표 선수, 소설의 대표 선수, 수필의 대표 선수, 대표 선수만 뽑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논술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필독서, 학교에서 나오는 필독서를 위주로 해서 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님도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 학교의 시험 경향 분석입니다. A중학교 하면은 네, 아시죠? 압구정 중학교입니다. 압구정 중학교는 제가 3학년을 이제 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난이도가 굉장히 들쑥날쑥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시험마다 아이들 평균이 50, 60이 됩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출제만 했다 하면 1학년에 출제하면 평균 55, 3학년에 출제하면 평균 6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신다 그러면 저부터 긴장을 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기는 8, 90%가 선택형이고 서술형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의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렵냐면 선택형에서 좀 어렵습니다. 항상 선지를요. 헷갈리는 선지를 2개씩 주시고요. 이 2개에서 고민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끔 보면 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겠죠. 답이 명확하지 않으니 근거를 달라라고 교무실을 가면 선생님이 그거를 수정을 안 해주신대요. 설명은 못 해주시는데 수정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쉽게 내십니다. 그래서 예, 난이도를 조절을 하시는데 사실 그 선생님이 하시면은 조금 힘듭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요. 자, 두 번째는요. 다양한 갈래의 지문 수록하는데 이 압구정 중학교의 특징은요. 갈래의 특징을 엄청나게 선생님이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등학교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당장 성적은 안 나오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다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3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이 1학년 과정이나 2학년 과정보다는 이제 심화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의 특징은 외부 지문을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자체 프린트를 선생님들이 많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에도 교과서에도 문법 문제가 분명히 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걸 쓰지 않으시고 자기 본인이 만드신 문법 프린트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문법 프린트를 따로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공부를 교과서로 하고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오게 되겠죠. 예. 3학년의 경우에는요. 학기제의 구분 없이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1학기 때 들어가고요. 1학기 때 2학기 걸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아예 2권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게 사실 좋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기말이요. 단원이 5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부터 5단원이면요. 시험 범위가 책에 총 한 권이 다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압구정 1학기 기말고사 1학년 겁니다. 압구정의 특징은요. 항상 정확한 걸 요구하십니다. 대충 알면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보기들의 공통점 2가지를 문장 단위로 작성할 것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2가지로 분류하는 명칭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점수를 깎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수식어의 종류, 수식어를 다음 중 수식어를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로 내시는 편인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자, 여기 똑같이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에서는요. 문법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 2, 3학년 공통입니다. 어떤 특징을 찾으셨나요? 내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푼 다음에 그냥 수식원 찾았고 관계원 찾았고 체원 찾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점수를 거기다 합산을 시킵니다. 항상 산수를 같이 넣으세요. 그래서 애들이 아차 하면 더하기 잘못하면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틀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요. 문법 문제 중에 5문제에서 4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가위는 4점, 주먹은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합산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 혼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서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스타일도요. 예, 그래서. 네. 자, S중학교는 어머님도 아시는 신사중학교가 됩니다, 어머님. 신사중학교는요, 공통적으로 독서 문제가 매 시험마다 3, 4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책도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리고 중간고사 서술형 비중 45%나 차지하다 보니까 한 문제 틀리면요 어머님 18점짜리 20점짜리 날아가 버리면요 아이들 그다음부터 시험 풀 의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 날렸거든요 어차피. 자, 어휘풀이 문제는 반드시 한두 개씩 꼭 들어갑니다. 신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독서 퀴즈와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학년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선생님이 찝어주신답니다. 그러나 1, 2학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학년의 난이도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요. 좀 불행하게도 2학년이 되면요, 2학년 아이들이 평균이 60점에서 70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는요, 2학년 아이들한테 수능형 문제를 거의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이 수능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신만 열심히 내신만 하러 왔어요 해서 한 달 동안 한 친구는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기초 체력을 키워야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 2학년 문법 같은 경우는요,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문법이 나왔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데, 혹시 사이소리가 뭔지 궁금하시죠? 혹시 어머님들 그 맥주집이 맞나요? 아니면 맥주집이 맞나요? 피자집이 맞나요? 피자집이 맞나요? 헷갈리시죠? 거기다 사이시옷을 언제 넣고 언제 빼는가, 그것이 사이시옷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외가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할 때 너무 힘들겠죠. 맥주집에서는요, 어머님, 맥주에 시옷이 붙는 게 맞고요. 피자집은 피자에서 시옷을 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는 고유어고요, 뒤에는 외래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조차도 어떤 게 예외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과정에서만 쓰이는 문법인데 이 학교에서는 사이소리를 사제선다로 다 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겠죠. 자, S-중학교니까 신동입니다. 네. 자, 신동은요, 비교적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얘들아 이거 중요해,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통해서 주시는데 프린트에서 거의 8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성실한 친구라면 점수를 좀 받기가 좋을 겁니다. 자, 신동중학교의 2016년 중간과 15년 보시면 다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이고요,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고 학습활동만 열심히 한 친구라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K중학교는 이제 광희중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광희중학교의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신동처럼 난이도가 일관되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 번은 어렵게 한 번은 쉽게 이렇게 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비중은 25%, 기말은 30%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좋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좀 쉬워 보이시나요? 네. 저희 중등부 겨울방학 시간표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업이 주가 되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지금 사실은 이제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 상태라서 사실 한두 명씩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이나 국어든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인원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경쟁심도 생겨나고 자기가 좀 더 발전하는 게 자기가 느껴져서 아이들이 더 발전도 되고 더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 인원수 많은 대로 수업을 같이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에는 이제 끝을 마무리를 좀 지면서요,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이 칭찬에 되게 목말라 한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분명히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 칭찬할 부분은 분명히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서열화된 그 성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자기의 재량을 좀 마음껏 못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좀 저희는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좀 장점을 많이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아까 그 발전된 친구처럼 분명히 빠르게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길었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